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세 그대로 잠시만 멈춰보세요. 엉덩이는 의자에 눌려 있고 허벅지는 바닥과 거의 평행하며 무릎은 아마 직각으로 굽혀져 있을 겁니다. 발은 바닥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의자 아래에서 꼬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평범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움직임을 멈춘 바로 그 순간부터 다리 혈관 안의 물리적 조건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피가 갑자기 멈추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의 동맥이 정원 호수처럼 완전히 꺾여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피가 흐르는 속도와 방향, 혈관벽이 받는 자극, 그리고 다리에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힘의 균형은 분명히 변합니다. 이 변화는 너무 조용해서 우리는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음도 없고 화면 위에 위험 표시가 뜨지도 않습니다. 그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발목이 조금 붓거나 다리가 묵직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릴 뿐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의자를 더 이상 단순한 가구로만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의자는 우리 몸을 쉬게 해주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중력과 혈류와 근육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하나의 물리장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복잡한 현상을 만났을 때 먼저 가장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 무엇이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가? 그리고 그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을 혈액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혈액입니다.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심장이 만들어내는 압력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은 혈액 자체의 점성, 혈관의 길이와 굵기, 혈관벽의 상태, 중력,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자세가 만들어내는 여러 종류의 저항입니다. 우리 몸속 혈관을 모두 이어붙이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 통로는 금속 파이프처럼 딱딱하지 않습니다. 동맥은 심장이 내보내는 압력을 견디며 늘어났다 돌아오고, 작은 동맥은 필요에 따라 지름을 바꾸며, 모세혈관은 적혈구 하나가 간신히 통과할 만큼 가늘고, 정맥에는 피가 뒤로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판막이 들어 있습니다. 혈액 역시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혈장 속에는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이 떠다니고 흐르는 속도와 혈관의 크기에 따라 점성의 특성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수도관 하나를 설명하는 공식만으로 인간의 순환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체역학은 중요한 출발점을 줍니다. 아무리 복잡한 혈관이라도 피가 흐르려면 압력 차이가 필요하고, 흐름에는 저항이 생기며 높이가 달라지면 중력의 영향도 달라진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이 순환의 구조를 이해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7세기 영국의 의사 윌리엄 하비는 심장이 피를 계속 새로 만들어 몸에 소비시키는 기관이 아니라 같은 피를 반복해서 순환시키는 펌프라는 생각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심장이 한 번 뛸 때 내보내는 피의 양을 대략 계산한 뒤 당시의 오래된 설명이 맞다면 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피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는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하비가 한 일은 정교한 현미경으로 모든 모세혈관을 직접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을 계산하고 판막의 방향을 관찰하고 피가 갈 수 있는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연결을 흐름의 보존으로 추론한 겁니다. 이것은 훗날 파인만이 문제를 바라보던 태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이름과 권위를 잠시 내려놓고 실제로 무엇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묻는 방식입니다. 유체가 한쪽으로 계속 들어온다면 다른 쪽으로 나가거나 어딘가 삼삽구가에 쌓여야 합니다. 질량은 설명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비가 볼 수 없었던 모세혈관과 내피세포를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로 혈류 속도를 측정하고 혈관이 자극에 얼마나 잘 넓어지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뼈대는 여전히 같습니다. 피는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속도를 잃으며 무엇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가? 먼저 투명한 물기둥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물이 가만히 서 있어도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압력은 커집니다. 위에 놓인 물의 무게가 아래쪽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파인만의 유체역학 강의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액체의 압력은 밀도와 중력, 그리고 높이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액도 중력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적혈구 하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방금 폐에서 상소를 받아 붉어진 적혈구가 심장의 왼쪽 심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심장이 수축하는 순간 그 적혈구는 대동맥으로 밀려나고 수많은 갈림길 가운데 하나를 따라 골반과 허벅지 쪽으로 내려갑니다. 큰 동맥을 지나 작은 동맥으로 다시 머리카락보다 가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면서 속도는 크게 낮아집니다. 속도가 낮아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소를 전달하는 일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적혈구는 조직 가까이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산소를 내주고 이산화탄소와 대사산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마친 적혈구는 이제 정맥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여행의 조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맥 쪽에서는 심장의 높은 압력이 큰 추진력이 되었지만 정맥 쪽에 남아있는 압력은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적혈구가 발끝 가까이에 있다면 심장은 머리 위쪽에 있고 중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심장은 앞에서 계속 당기는 진공청소기가 아닙니다. 다리의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는 정맥 판막과 호흡으로 생기는 가슴 안의 압력 변화, 그리고 다리 근육의 수축이 함께 필요합니다. 적혈구 하나의 왕복 여행은 심장 한 기관의 독주가 아니라 몸 전체가 함께 연주하는 합주인 셈입니다. 누워있을 때는 심장과 발의 높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앉거나 서면 발은 심장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갑니다. 심장과 발 사이에 약 1m의 높이 차이가 있다고 단순화하면 혈액 기둥이 만드는 추가 압력은 대략 수십 밀리미터 수은주, 조건에 따라 약 70에서 80mm 수은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심장이 갑자기 망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진화했습니다. 혈관은 수축과 이완으로 압력을 조절하고 신경계는 자세 변화에 맞춰 심박수와 혈관 긴장을 바꾸며 다리 정맥의 판막은 피가 아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움직임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내지 않았습니다. 걷고,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나고, 물건을 들고, 몸의 중심을 계속 바꾸었습니다. 그때마다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은 수축했고, 그 수축이 정맥을 눌러 피를 위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때때로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종아리가 실제 심장처럼 스스로 박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근육이 깊은 정맥을 압박하고 판막이 아래쪽으로의 역류를 막아주기 때문에 다리의 피가 중력을 거슬러 심장 쪽으로 이동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아주 작은 동작만 해도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그 순간 근육 사이에 놓인 정맥은 부드럽게 눌리고 안에 있던 피는 위쪽으로 밀려납니다. 발을 다시 내리면 정맥은 다음 피를 받아들입니다. 걷는 동안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발이 전체가 하나의 보조 펌프처럼 작동합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 펌프가 조용해집니다. 심장은 계속 피를 다리로 보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을 돕던 반복적인 근육 압박은 사라집니다. 중력은 여전히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정맥은 동맥보다 벽이 얇고 잘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피를 담으며 팽창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혈액은 바리정맥에 더 오래 머물고 정맥 압력과 부피의 분포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혈액 고임의 실제 모습입니다. 피가 웅덩이처럼 완전히 멈춰 썩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은 계속되지만 되돌아가는 속도와 효율이 낮아지고 다리 쪽에 머무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변화하는 것은 혈관 안의 피만이 아닙니다. 모세혈관에서는 압력에 의해 일부 수분이 혈관 밖 조직으로 빠져나가고 다시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 회수됩니다. 다리 쪽의 정맥 압력이 높아지고 근육 펌프가 오랫동안 조용해지면 이 균형은 조직 쪽으로 조금 더 기울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긴 여행을 한 뒤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발목이 약간 붓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부종 역시 피가 완전히 막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력과 모세혈관 압력, 림프 배출, 정맥 귀환이 만들어내는 유체 교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의자에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에도 혈관 안과 밖에서는 물질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걷는 동작이 이 교환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고 종아리가 수축하면 정맥과 림프의 흐름이 촉진됩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발을 같은 자리에 두면 몸은 그 도움 없이 중력의 기울기를 상대해야 합니다. 의자 끝이 허벅지 뒤쪽이나 무릎 뒤쪽을 강하게 누르면 이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좁은 좌석에서 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보내면 그 압박은 정맥의 귀환을 추가로 방해합니다. 장거리 이동에서 자주 다리를 움직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릎과 엉덩이가 90도로 굽혀지면 혈관도 정원 호수처럼 꺾여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혈관은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바로 막혀버리지 않도록 유연하게 놓여 있고 주변 조직과 함께 형태를 바꿉니다. 건강한 사람이 의자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퇴동맥이 재난 수준의 압력에 갇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앉기의 진짜 위험은 훨씬 더 미묘합니다. 피가 폭발적으로 난류가 되어 혈관벽을 마구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리로 흐르는 혈류가 줄어들고 혈관벽이 받아야 할 건강한 기계적 신호가 약해지는 것이 핵심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혈관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혈관의 안쪽에는 내피세포라는 얇은 세포층이 깔려 있습니다. 두께는 고작 세포 한 겹 정도지만 이 층은 단순한 벽지가 아닙니다. 피가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어느 방향으로 미는지, 혈관 안에 어떤 화학물질이 지나가는지를 감지하고 그에 맞춰 혈관의 상태를 조절하는 살아있는 감각기관입니다. 피가 혈관 벽을 따라 앞으로 흐르면 벽에는 전다능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이름만 들으면 혈관을 깎아내리는 나쁜 마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방향으로 지속되는 전다 능력은 오히려 내피세포의 중요한 건강 신호가 됩니다. 강물 옆에 자란 풀을 떠올려 보세요. 물이 한 방향으로 꾸준히 흐르면 풀은 그 흐름에 맞춰 눕고 줄기를 정렬합니다. 내피세포도 비슷합니다. 한 방향으로 안정된 흐름을 받으면 세포의 모양과 내부 구조, 유전자 발현까지 그 환경에 맞춰 달라집니다. 반대로 흐름이 너무 약하거나 방향이 계속 앞뒤로 흔들리는 곳에서는 내피세포가 받는 신호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동맥경화 병변이 혈관 전체에 무작위로 생기지 않고 분기점과 구분 부위처럼 흐름이 복잡한 곳에 더 잘 나타나는 이유를 연구자들은 이런 국소적인 유체 환경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몇 시간의 앉기가 곧바로 동맥경화 병변을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혈관벽이 화학 성분뿐 아니라 흐름의 모양에도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혈액은 내용물인 동시에 신호이고 속도인 동시에 언어입니다. 이 신호를 받은 내피세포는 산화질소를 비롯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통로를 넓히고 혈류 조절을 돕고 혈소판이 불필요하게 달라붙는 것을 억제하는 데 관여합니다. 다시 말해 피의 흐름은 산소와 영양분만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 그 자체가 혈관벽에 말을 걸고 있습니다. 잘 흐르는 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통로는 지금 사용되고 있다. 부드럽게 열려 있어야 한다. 흐름을 받을 준비를 하라.
반대로 움직임이 멈추고 다리 혈류가 줄어들면 이 대화의 목소리도 작아집니다. 내피세포가 받는 전단 자극이 감소하고 혈관이 필요할 때 넓어지는 능력도 일시적으로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은 건강한 성인들을 실험실 의자에 앉힌 뒤 다리 동맥의 혈류와 혈관 기능을 시간에 따라 측정했습니다. 혈압계를 팔에 감아 혈류를 잠시 막았다가 풀고 초음파로 동맥이 얼마나 잘 확장되는지를 보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혈류 매개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한 연구에서는 단 3시간의 연속된 앉기가 다리의 표제 대퇴동맥에서 평균 전단율과 혈류 매개 확장을 유의하게 떨어뜨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심각한 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혈류 매개 확장이라는 검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자는 먼저 초음파로 동맥의 지름을 측정합니다. 그런 다음 혈압계와 비슷한 커프를 부풀려 팔이나 다리의 피를 잠시 제한했다가 풀어줍니다. 막혀있던 길이 열리면 혈류가 빠르게 증가하고 건강한 내피는 그 전단 자극을 감지해 혈관을 넓힙니다. 얼마나 넓어지는지를 보면 혈관 내피가 흐름의 신호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미래의 질병을 단번에 진단하는 마법의 도구가 아니라 같은 사람의 혈관 기능이 특정한 조건 뒤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3시간 앉은 뒤 확장 반응이 낮아졌다는 말은 동맥이 3시간 만에 영구적으로 굳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혈관을 열어주는 신호체계가 그 순간 덜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잠깐의 움직임으로 그 저하를 막거나 되돌릴 수 있었다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동안 가벼운 활동 휴식을 넣었을 때는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1시간가량 앉은 뒤 잠깐씩 걸었던 조건에서는 혈류가 유지되었고 혈관 확장 기능의 저하도 예방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6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자 다리의 큰 혈관과 미세 혈관이 자극에 반응해 확장되는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짧게 걷고 난 뒤 다리 혈관의 기능이 다시 정상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한 번의 오후가 동맥을 영구적으로 파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험에서 측정한 것은 일시적인 혈관 반응의 변화입니다. 건강한 몸은 움직임이 돌아오면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아니라 매일, 한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질문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반복되는 환경에 적응합니다. 근육은 자주 쓰는 방향으로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뼈는 반복되는 하중에 맞춰 구조를 바꿉니다. 혈관의 내피 역시 매일 받는 흐름의 패턴에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몇 시간씩 낮은 혈류와 낮은 전단 자극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혈관은 어떤 방향으로 적응할까요? 장기적인 심혈관 질환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유전, 흡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면, 식사, 운동, 염증 등 수많은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 하나만으로 미래의 질병을 정확히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혈관 기능이 몇 시간의 움직임 부족에도 측정 가능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은 앉아있는 시간이 단순히 칼로리를 덜 쓰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세 자체가 혈류라는 기계적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파인만의 방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몸을 보면서 결과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힘과 흐름의 경로를 따라가야 합니다. 피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같은 압력 차이라도 통로의 저항이 커지면 흐름은 줄어듭니다. 유체역학에는 하겐과 푸아제유의 이름이 붙은 유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한 원통형 관 안에서 층류가 흐른다고 가정하면 유체의 흐름은 압력 차이에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저항은
관의 반지름 변화에 놀라울 만큼 민감합니다. 반지름이 조금만 작아져도 저항은 내제곱의 관계로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가정할 때 반지름이 10% 줄어들면 저항은 단순히 10% 늘어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계산상 약 50% 이상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혈관은 유리관이 아니며 혈액도 단순한 뉴턴 유체가 아닙니다. 혈관은 스스로 수축하고 이완하며 여러 갈래로 나뉘고 다시 합쳐지고 각 기관의 필요에 맞춰 순간마다 흐름을 조절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식을 사람의 몸에 그대로 대입해 특정 질병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혈액의 점성도 한 가지 숫자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혈관에서는 적혈구가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이동하지만 아주 작은 혈관에서는 적혈구가 모양을 바꾸고 한 줄로 지나가야 합니다. 적혈구의 농도, 체온, 수분 상태, 흐름의 속도에 따라 혈액이 보이는 유동 특성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피가 천천히 흐르면 무조건 점성이 폭증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맥에서 흐름이 지나치게 느려지고 혈액이 한 곳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응고를 억제하고 흘려보내는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유체의 속도와 생화학적 응고 반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사실은 몸을 파이프보다 더 흥미로운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파이프 안의 물은 스스로 굳지 않지만 혈액에는 손상된 곳을 막기 위한 응고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그 장치가 잘못된 시간과 장소에서 작동하면 위험이 됩니다. 그러므로 느린 흐름은 단순히 배달이 늦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흐름과 혈관벽, 혈소판과 응고 단백질이 서로 만나는 시간표 자체를 바꾸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알려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통로의 굵기와 압력 차이와 점성이 조금씩 변할 때 혈류는 우리가 직감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 가장 분명하게 관찰되는 변화는 대퇴동맥이 호스처럼 완전히 꺾이는 현상이 아니라 다리 근육의 대사 요구량이 줄고 혈류 속도가 낮아지며 혈관벽의 전단 자극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산소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몸은 필요가 줄어든 조직에 같은 양의 피를 계속 보내지 않습니다. 작은 동맥과 미세혈관은 그 요구에 맞춰 흐름을 조절합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아끼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안기는 잠깐의 휴식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절약 반응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혈관이 받아야 할 주기적인 흐름의 파동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난류에 관한 오해도 풀어야 합니다. 혈액은 대부분의 정상혈관에서 비교적 질서 있는 층류 형태로 흐릅니다. 층류에서는 혈관벽 가까이의 피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중심부가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심한 협착이나 매우 높은 속도, 급격한 분기처럼 특정한 조건에서는 복잡한 흐름과 와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의자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리혈관 전체가 파괴적인 난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앉기의 핵심 문제를 거대한 소용돌이로 묘사하면 오히려 진짜 위험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변화는 혼란이 아니라 침묵에 가깝습니다. 혈류가 줄고 앞으로 미는 전단 신호가 약해지고 근육 펌프의 리듬이 사라지고 정맥 귀환이 느려집니다.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폭풍이 갑자기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던 작은 자극들이 하나씩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도 거대한 운동이 아니라 작은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준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을 3시간 동안 앉게 하면서 한쪽 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게 두고 다른 쪽 다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볍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다리에서는 시간이 지난 뒤 혈관 내피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반면 주기적으로 움직인 다리에서는 혈류가 순간순간 증가했고 혈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의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겁니다. 심장은 하나였고 혈액도 같았고 식사와 나이와 유전도 같았습니다. 달랐던 것은 오직 한쪽 다리에 작은 움직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였습니다. 이 실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움직임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한 번의 종아리 수축은 다리 혈관 안에 작은 압력 파동을 만들고 정맥의 피를 밀어올리며 동맥 혈류를 순간적으로 증가시키고 내피세포에 다시 기계적 신호를 보냅니다.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겼다 미는 동작, 무릎을 펴서 종아리와 허벅지에 힘을 주는 동작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체역학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정지한 시스템에 다시 압력 차이와 속도 변화를 넣는 일입니다. 다만 이것을 혈액의 표면 장력을 깨트리는 행위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혈액이 컵 안의 물처럼 표면막 아래에서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하는 일은 표면 장력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근육 펌프를 다시 작동시키고 혈류와 전달 능력을 순간적으로 높이며 정맥 귀환을 돕는 것입니다. 정확한 과학은 이야기를 덜 놀랍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놀랍게 만듭니다. 우리는 몸을 크게 움직여야만 혈관이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땀을 흘리고 숨이 차야만 운동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혈관은 우리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발목의 작은 움직임에도 즉시 반응합니다. 중력은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도 중력에 맞서는 작은 힘을 한순간씩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혈전에 관한 이야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피가 느리게 흐른다고 해서 곧바로 꿀처럼 끈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앉아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다리에 혈전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혈전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훨씬 복잡합니다. 의학에서는 정맥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 혈관벽이 손상되는 것, 혈액이 쉽게 굳는 상태가 겹칠 때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비르효의 세 요소라고 부릅니다. 오래 움직이지 않는 자세는 이 가운데 정맥 정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술이나 입원, 과거의 혈전, 암, 임신, 에스트로겐을 포함한 약물, 특정한 응고질환, 심한 비만, 고령 같은 다른 위험 요인이 함께 있다면 긴 부동 상태를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앉기를 무조건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자 한 번이 곧 재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이 장시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나 압통이 생기고 피부가 뜨겁거나 붉게 변한다면 단순한 피로라고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 피가 섞인 기침, 비정상적으로 빠른 심장박동이 동반된다면 즉시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위험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앉아 생기는 흔한 묵직함과 긴급하게 확인해야 할 혈전의 신호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은 모든 불편함을 재난으로 확대하는 도구가 아니라 무엇을 걱정해야 하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구별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은 어떨까요?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혈류가 줄어드니 뇌로 가는 피도 반드시 줄고 어느 특정한 속도 아래에서는 인지 기능이 수학적으로 무너진다는 설명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는 그렇게 단순한 직렬 파이프가 아닙니다. 뇌는 혈압이 어느 범위 안에서 변하더라도
혈류를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강력한 자동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의 혈류 속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같은 비율로 뇌의 산소 공급이 떨어진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앉은 뒤 느끼는 피로와 집중력 저하는 수면, 식사, 스트레스, 실내 공기, 눈의 피로, 혈당 변화, 움직임 부족 등 여러 요인이 함께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움직임이 뇌와 무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잠깐 걷고 자세를 바꾸면 심박과 호흡, 감각 자극, 각성 수준이 달라지고 많은 사람이 다시 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리의 피가 뇌에서 빼앗겼다는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파인만이 가장 경계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름만 과학처럼 보이는 설명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유체역학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은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지도이지 현실 전체가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기계 펌프에 비유하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 파이프는 스스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손상되었을 때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도 않고 새로운 작은 혈관을 만들지도 않으며 사용량에 따라 기능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반면 우리의 혈관은 살아 있습니다. 혈관벽은 흐름을 감지하고 신경과 호르몬의 명령을 듣고 주변 조직이 요구하는 산소량에 맞춰 지름을 바꾸며 매일의 습관에 적응합니다. 그래서 앉기의 피해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압박보다 적응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동안 잠깐 앉는 것은 휴식입니다. 그러나 매일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움직이지 않고 보내면 몸은 낮은 요구량과 낮은 흐름을 새로운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덜 사용하고 지방을 처리하는 효소 활동의 패턴이 달라지며 식사 뒤 혈당과 중성지방을 다루는 방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관의 문제와 대사의 문제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피가 운반하는 것과 근육이 소비하는 것이 하나의 순환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사를 마친 뒤에 몇 시간은 이 연결이 더 선명해집니다. 음식에서 흡수된 포도당과 지방 성분이 혈액으로 들어오면 근육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거나 에너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소비기관 가운데 하나인 다리 근육이 의자 위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식사 뒤 영양분을 처리하는 부담의 분포도 달라집니다. 잠깐 걷거나 가벼운 근육 수축을 반복하면 근육세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통로를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앉기를 끊는 작은 활동은 혈류뿐 아니라 식후 혈당 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과장은 필요 없습니다. 식후에 몇 걸음 걸었다고 모든 대사질환이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번 오래 앉았다고 당뇨병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되는 방향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의 극적인 한 장면보다 수천 번 반복되는 평범한 선택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점심 뒤 매번 3시간씩 움직이지 않는 패턴과 중간에 몇 차례 몸을 깨우는 패턴은 몇 년 뒤 서로 다른 누적 환경이 됩니다. 1시간 운동했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앉아있는 시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은 분명 강력한 보호 요소이지만 긴 정지 시간을 중간중간 끊는 행동은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서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고 오래 서 있으면 심장과 발 사이의 높이 차이는 그대로 유지되고 정맥의 수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붓고 불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핵심은 앉기와 서기 가운데 하나를 완벽한 자세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세를 너무 오래 고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정지 자세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나고 몇 걸음 걷고 발목을 움직이고 다시 앉고 때로는 몸의 무게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순환계는 조각상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물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책상 앞에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하고 단순한 방법은 일정한 간격으로 앉기를 끊고 잠깐 걷는 것입니다. 연구마다 사용한 시간과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마법의 숫자 하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30분에서 1시간 정도마다 몇 분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복도 끝까지 다녀오거나 물을 받으러 가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걷거나 계단을 한 층만 오르내리는 것으로도 충분히 흐름의 패턴은 바뀝니다. 당장 자리를 떠날 수 없다면 발뒤꿈치를 반복해서 들어올려 보세요. 발가락은 바닥에 둔 채 뒤꿈치를 올리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합니다. 반대로 뒤꿈치를 둔 채 발가락을 들어 올리면 발목 앞쪽 근육이 움직고 정맥의 흐름에도 변화를 줍니다. 발목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거나 무릎을 잠깐 펴고 허벅지에 힘을 주거나 엉덩이 근육을 몇 초씩 수축했다 풀어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아주 짧은 실험을 해보세요. 한쪽 발은 그대로 두고 다른 쪽 발의 뒤꿈치만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손을 종아리에 대면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다시 내렸다가 발가락을 들어 올려 보세요. 발목 앞쪽 근육이 수축하고 종아리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이제 무릎을 살짝 펴서 발을 바닥에서 몇 센티미터만 띄웠다가 다시 내려놓으세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동안 움직인 쪽 다리에서는 근육 사이의 압력이 변했고 정맥 안의 피가 판막을 지나 이동했으며 동맥 혈류의 속도도 순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변화를 직접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혈관벽의 전달 능력을 감각으로 느낄 수 없고 정맥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음파를 대면 그 작은 움직임이 만든 혈류의 파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움직임의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효과가 생기려면 우리가 그것을 강하게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동작을 완벽한 횟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지 상태를 끊고 근육 펌프에 다시 리듬을 주는 것입니다. 의자 높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자 끝이 허벅지 뒤나 무릎 뒤를 강하게 누르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발이 안정적으로 지지되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리를 꼬는 자세가 무조건 위험하다는 단순한 규칙보다 한 자세로 오래 굳어있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전반적인 건강에는 중요하지만 물 한 잔이 움직이지 않는 종아리 펌프를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비싼 보조기구나 특별한 음료 역시 근육 수축이라는 기본적인 기계작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압박 스타킹은 특정한 정맥 질환이나 혈전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임의로 사용해야 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개인의 질환과 위험 요인에 따라 의료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어지럼을 자주 느낀다면 갑자기 뛰어오르기보다 발목과 종아리를 먼저 움직이고 천천히 자세를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복되는 심한 어지럼이나 실신은 단순한 앉기 습관으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방법을 하나의 원리로 줄이면 아주 간단합니다. 중력은 계속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근육도 가끔 작용해야 합니다. 혈액은 압력 차이를 따라 흐릅니다. 그러므로 같은 자세를 끊어 압력과 속도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혈관 내피는 흐름의 신호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호가 너무 오래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의자를 버리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앉는 행위 자체를 도덕적인 실패로 만들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앉기는 인간에게 필요한 휴식이고 집중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창작하기 위한 중요한 자세입니다. 문제는 앉아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몸이 시간을 잊을 만큼 오랫동안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의자에 오래 앉는 생활은 인류의 긴 역사에서 매우 새로운 현상입니다. 왕자와 의자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 8시간 이상 비슷한 높이의 의자에 앉아 일하는 사회는
산업화와 사무노동, 자동차와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를 거치며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다리는 걷기 위해 길어졌고 엉덩이 근육은 한 발로 몸을 지탱하며 이동하도록 발달했습니다. 발바닥의 아치와 아킬레스건은 걸음과 달리기에서 에너지를 저장했다 돌려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하루는 이 거대한 이동장치를 책상 아래 접어둔 채 손가락과 눈만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진화가 의자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은 앉는 자세가 부자연스럽고 무조건 해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도 쉬고 웅크리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차이는 자세가 아니라 지속시간과 변화의 부족입니다. 바닥에 앉아 생활하면 불편함 때문에 자세를 자주 바꾸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등받이와 쿠션이 있는 현대의 의자는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도 즉각적인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편안함은 좋은 기능이지만 동시에 몸의 움직임을 요구하던 작은 경고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현대의 화면은 우리의 시선을 붙잡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자동으로 다음 장면을 재생하고 메시지는 즉시 답을 요구하고 게임과 업무는 끝나지 않는 작은 목표를 제공합니다. 정신은 계속 달리고 있는데 몸은 의자 위에서 멈춰 있는 이상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뇌는 바쁘기 때문에 자신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잊지 않습니다. 종아리가 몇 시간 동안 수축하지 않았다는 사실, 다리 정맥에 중력의 압력이 계속 더해졌다는 사실, 내피세포를 스치던 혈류의 신호가 약해졌다는 사실을 몸은 물리적인 결과로 기록합니다. 그 기록은 통증처럼 큰 목소리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시간을 끊어야 합니다. 알람을 맞추거나 물병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거나 전화가 오면 일어서거나 회의의 일부를 걸으면서 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지력만 믿는 대신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생기도록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파인만은 자연이 우리가 붙인 이름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한 자세를 업무라고 부르든 휴식이라고 부르든 공부라고 부르든 중력은 똑같이 작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몸은 우리가 운동할 시간이 없었다는 사정을 물리법칙에서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작은 움직임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한 번의 발목 움직임은 작습니다. 한 번의 종아리 수축이 인생 전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 시간 반복되고 매일 반복되고 몇 년 동안 반복되면 몸이 받는 기계적 환경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건강을 거대한 결심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운동을 시작하고 비싼 기구를 사고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순환계의 관점에서 보면 건강은 훨씬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시간의 정지 뒤에 찾아오는 3분의 걷기, 화면을 보면서도 반복되는 발뒤꿈치의 움직임, 엘리베이터 대신 선택한 한 층의 계단, 전화 한 통 동안 이어진 짧은 산책. 이 작은 행동들은 각각 혈액의 속도를 바꾸고 전단 응력을 바꾸고 정맥 귀환을 바꾸며 근육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제 처음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같은 각도로 앉아 있나요? 발은 처음과 같은 자리에 놓여 있나요?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발목이나 종아리를 한 번이라도 움직였나요? 만약 방금 무의식적으로 발을 움직였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이야기의 핵심을 몸으로 이해한 겁니다. 피는 정지한 물체가 아닙니다. 혈관도 죽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심장과 근육과 판막과 혈관벽이 매 순간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심장은 그 흐름의 중심이지만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호흡이 흉곽의 압력을 바꾸고 종아리 근육이 정맥을 누르고 혈관 내피가 흐름을 감지하며 신경계가 자세 변화에 맞춰 압력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오래 앉아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은 이 거대한 시스템이 갑자기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협력자 가운데 몇 명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는 것입니다. 중력은 계속 아래로 당깁니다. 심장은 계속 앞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종아리 펌프의 박동은 줄어들고 다리 혈류의 건강한 자극은 약해집니다. 몸은 그 상태를 견디고 조절하지만 무한히 아무 대가 없이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앉기의 해답은 공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지금 혈전으로 가득 차 있다거나 동맥이 재난 직전에 파이프가 되었다고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과장은 잠깐의 관심은 얻을 수 있지만 몸을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진짜 메시지는 더 단순하고 더 강력합니다. 흐름은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충분히 자주 반복되면 중력이 만든 압력 분포를 바꾸고 정맥 펌프를 깨우고 혈관 벽에 다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적인 물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유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거대한 변화보다 지속적인 리듬에 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다음에 업무나 영상에 몰두하다가 시간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단 한 가지 질문만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 다리의 두 번째 펌프는 마지막으로 언제 움직였는가? 그 질문을 기억하는 순간 발뒤꿈치를 한 번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을 수 있습니다. 압력과 저항과 중력의 관계를 아는 사람에게 그 행동은 더 이상 사소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법칙을 거스리는 행동도 아닙니다. 오히려 물리법칙을 이해하고 그 법칙과 함께 몸을 움직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파인만의 몸에서는 앞으로도 물리학과 인체를 통해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 속에 숨어있는 원리를 탐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의자와 다리와 혈액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다음 영상을 누르기 전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몇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몇 걸음 동안 여러분의 종아리는 다시 펌프가 되고 정맥의 피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며 혈관 벽은 흐름의 신호를 다시 듣기 시작할 겁니다. 몸은 거대한 약속보다 지금 시작되는 작은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